20장. 식구들은 짐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이들과 코니와 샤오론의 로즈와 목사는 비좁은 곳에서 뻣뻣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베이커스필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아버지가 금시관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앞에서 더위 속에 계속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바구니가 하나 나오고 이불로 산 길쭉한 꾸러미가 트럭에서 내려졌다. 사람들이 시신을 검사하는 동안 사인을 밝혀내서 사망증명서에 서명하는 동안 식구들은 햇빛 속에 앉아 있었다. 엘과 톰은 한가로이 거리를 걸으며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거리의 낯선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했다.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큰아버지가 나왔다. 모두들 침울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큰아버지는 짐 위로 기어 올라갔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앞좌석에 앉았다. 톰과 엘도 어슬렁어슬렁 돌아왔다. 톰이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말없이 앉아서 무언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똑바로 앞만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입가를 문질렀다. 어머니의 눈은 멍하니 초점이 없었고 피로 때문에 생기도 없었다. 아버지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달리 별 도리가 없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근사한 장례식을 원했을 텐데 항상 그런 장례식을 바라셨거든요. 어머니가 말했다. 톰이 곁눈질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굴림 묘지예요? 그래. 아버지가 빠르게 고개를 흔들었다. 마치 현실로 돌아오려는 것처럼.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슨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방부 처리를 하고 관을 사고 목사도 부르고 묘지도 사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가진 돈의 10배가 필요할 거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 알아요. 어머님이 근사한 장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잊어버려야 하는데. 어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입가를 문질렀다. 거기 있던 사람은 꽤 친절하던데요. 엄청 어스대기는 했지만 꽤 친절했어요. 그래, 우리한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지.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손등으로 머리를 쓸어올리고 턱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가야죠. 어딘가 머물 곳을 찾아야지.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을 해야지. 어린 것들 배를 골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머님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 어머님은 장례식에서 항상 좋은 음식을 드셨어요. 어디로 가죠? 톰이 물었다. 아버지가 모자를 들어올리고 머리카락 사이를 긁었다. 천막촌으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돈을 쓸 수는 없잖니? 도시 밖으로 나가자. 톰은 차에 시동을 걸고 거리를 지나 도시 밖으로 차를 몰았다. 다리 옆에 천막과 판잣집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톰이 말했다. 여기에 차를 세워도 괜찮겠는데요? 형편이 어떤지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그는 가파른 흙길을 내려가 천막촌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다. 천막촌에는 질서가 전혀 없었다. 작은 회색 천막들, 판잣집들, 자동차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제일 앞에 있는 집은 도무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다. 남쪽 벽은 녹슨 함석판 3장을 붙여 만든 것이었고 동쪽 벽은 늘판지 2개 사이에 곰팡이가 핀 카펫을 고정시켜 만든 것이었으며 북쪽 벽은 지붕을 덮을 때 쓰는 종이 조각과 너덜거리는 캔버스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쪽 벽은 마대자로 6장을 이어붙인 것이었다. 이 사각형 벽 위에 다듬지 않은 버드나무 가지들이 놓여있고 그 위에 풀이 쌓여 있었다. 풀을 엮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둔덕처럼 쌓아 올린 모양이었다. 마대 자루를 이어붙인 서쪽 벽에 나있는 입구에는 이런저런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5갤런들이 휘발유통이 풍로 역할을 하는지 옆으로 누워있는 휘발유통의 한쪽 끝에서 녹슨 연통이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벽에는 빨래를 삶는 그릇이 기대어져 있었고 이런저런 상자들이 주위에 놓여 있었다. 의자와 식탁 대용으로 쓰이는 상자들이었다. 이 판잣집 옆에는 모델 T 포드 세단과 이륜스 트레일러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천막촌 전체에 자포자기에 가까운 절망이 퍼져 있었다. 오두막 옆에는 작은 천막이 하나 있었다. 낡아서 회색으로 변했지만 깔끔하게 제대로 세운 천막이었다. 천막 앞의 상자들도 천막 벽을 따라 놓여 있었다.
입구의 휘장에는 풍로 연통이 튀어나와 있었고 천막 앞의 흙바닥에는 누군가가 비질을 하고 물을 뿌려놓은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빨래를 담가둔 양동이는 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천막은 깔끔하고 튼튼했다. 모델 A 무게 자동차와 집에서 만든 작은 침대 트레일러가 천막 옆에 서 있었다. 이 천막 옆에는 커다란 천막이 있었다. 누더기가 다 되어서 너덜너덜해진 것을 철사로 기어놓은 천막이었다. 입구의 휘장은 열려있고 안에는 널따란 매트리스 4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벽에 매달아 놓은 빨랫줄에는 분홍색 면 원피스와 작업복이 몇 벌씩 걸려 있었다. 전체적으로 천막과 판잣집이 40차나 되었다. 그리고 그 천막이나 판잣집 옆에는 각각 자동차가 서 있었다. 저 아래쪽에 아이들 몇 명이 서서 새로 도착한 트럭을 지켜보다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작업복 차림에 맨발인 사내 아이들이었다. 흙먼지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톰은 트럭을 세우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 다른 데로 갈까요? 여기가 어딘지 알기 전에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지. 일자리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하고. 톰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식구들이 집 위에서 내려와 신기한 듯 천막촌을 바라보았다. 루티와 윈필드는 여행을 하면서 생긴 버릇대로 양동이를 가지고 내려와 버드나무 숲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물이 있을 테니까. 줄지어 서 있던 아이들이 루티와 윈필드를 위해 길을 내주었다가 다시 자리를 메웠다. 첫 번째 판잣집의 입구 휘장이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밖을 내다보았다. 반백의 머리를 따서 묶은 그녀는 더러운 꽃무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척 여위고 무표정했으며 텅 빈 눈 안으로 처진 살은 짙은 회색이었다. 입가도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냥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천막을 쳐도 되나요? 여자가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입구 휘장이 열리면서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셔츠 바람으로 나왔다. 여자는 그의 뒤에서 밖을 내다보았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안녕하시오. 그리고 그는 검은 운동자를 부지런히 굴리며 식구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는 트럭과 살림살이까지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데나 천막을 쳐도 되는지 방금 부인에게 물어보았소.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강렬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마치 아버지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말을 한 것 같았다. 여기서 아무데나 천막을 친다고? 그가 물었다. 그렇소. 혹시 우리가 천막을 치기 전에 만나보아야 하는 주인이 있는 거요?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한쪽 눈을 거의 감은 것처럼 가늘게 뜨고 아버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여기다 천막을 치고 싶소? 아버지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반백의 여자가 판잣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내가 한 말을 어디로 들은 거요? 아버지가 말했다. 뭐 여기다 천막을 치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오. 난 말리지 않을 테니. 톰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알아들은 모양인데요. 아버지는 화를 눌렀다. 난 혹시 주인이 있느냐고 물었을 뿐이요.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지 몰라서.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턱을 불쑥 내밀었다.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주인이 있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관둡시다. 여자의 머리가 판잣집 안으로 다시 쑥 들어갔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섰다.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주인이 있냐고? 누가 우리를 여기서 쫓아낸단 말이야. 당신 알아? 톰이 아버지 앞을 막았었다. 가서 잠이나 푹 자는 게 좋겠소? 그가 말했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입을 떡 벌리더니 더러운 손가락으로 아래쪽 잇몸을 만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톰을 바라보다가 몸을 획 돌려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톰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도대체 뭐하는 놈이에요? 아버지가 어깨를 으쓱 했다. 아버지는 야영지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천막 앞에 낡은 뷰익 한 대가 서 있는데 지붕이 날아가고 없었다. 어떤 젊은 남자가 밸브를 이리저리 비틀면서 돌리다가 고개를 들어 조드 일가의 트럭을 바라보았다. 식구들은 그 남자가 혼자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사라지자 젊은 남자가 일을 그만두고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푸른 눈이 재미있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방금 시장님과 만나는 걸 봤어요. 도대체 그 사람 왜 그래요? 톰이 다그치듯 물었다. 남자가 쿡쿡 웃었다. 당신들이나 나처럼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야, 나보다 조금 더 미쳤나? 나도 몰라요. 아버지가 말했다. 난 우리가 여기다 천막을 쳐도 되냐고 물어보았을 뿐이네. 남자가 기름 묻은 손을 바지에 닦았다. 되고 말고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이제 막 도착하신 거예요? 톰이 말했다. 그래요. 우리 아침에 도착했어요. 후브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후브빌이 어딘데요? 여기가 거기죠. 아, 우린 방금 도착했다니까요. 윈필드와 루티가 물을 채운 양동이를 양쪽에서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천막을 세우자. 아주 피곤해 죽겠어. 이제 다들 좀 쉴 수 있겠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방수포와 매트리스를 내리려고 트럭 위로 올라갔다. 톰은 으슬렁거리는 걸음걸이로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그가 손보고 있던 자동차로 함께 걸어갔다. 밸브를 가는 가죽띠가 받침대 위에 놓여있고 밸브를 갈 때 쓰는 약품이 담긴 작은 노란색 깡통이 진공 탱크 위에 끼워져 있었다. 톰이 물었다. 저 수염난 늙은이는 왜 저러는 거요? 남자는 가죽띠를 집어들고 밸브를 이리저리 비틀어가며 갈기 시작했다. 시장님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경찰 공포증인지도 모르죠. 경찰 공포증? 경찰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시장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라고요? 경찰이 왜 저런 사람을 괴롭혀요? 남자는 일을 멈추고 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그걸 알겠어요? 방금 도착했다고 했죠?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요. 하지만 한 곳에서 천막을 치고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 보안관 보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밸브를 하나 들어 올려 밸브가 들어갈 자리에 약품을 발랐다. 도대체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우리한테 투표권을 주기 싫어서 그런데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서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구호기관의 도움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조직을 갖출까봐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난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거라고는 우리가 항상 시달리고 있다는 것뿐. 두고 봐요. 당신도 알게 될 테니. 우린 불황자가 아니에요. 톰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우린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우린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남자가 가죽띠를 밸브 구멍에 맞춰 넣었다가 손을 멈췄다. 그리고 놀랍기 그지없다는 표정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일자리를 찾는다고요? 그가 말했다. 일자리를 찾는다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내가 녹초가 될 때까지 찾아다니는 게 뭔 것 같아요? 그는 가죽띠를 앞뒤로 비틀었다. 톰은 더러운 천막들과 낡아빠진 살림살이, 낡은 자동차, 햇빛을 받고 있는 우툴두툴한 매트리스, 사람들이 요리를 하면서 불을 피울 때 썼던 구덩이에 놓인 불길에 검게 끌린 깡통 등을 둘러보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일자리가 없나요? 몰라요. 있겠죠. 지금 이 근처에는 수확할 농작물도 없어요. 포도를 따르면 조금 더 있어야 하고 모카도 그렇고. 우린 떠날 거예요. 여기 밸브를 다 고치는 대로. 나와 아내와 애들이 다 같이. 저 위 북쪽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우린 북쪽으로 설리너스 근처까지 갈 겁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와 목사가 천막 규동에 방수포를 올리는 모습과 어머니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의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새로 도착한 가족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맨발의 얼굴이 더러운 아이들이었다. 톰이 말했다. 고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전단을 가져왔어요. 오렌지색 전단. 여기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전단을 봤을걸요?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면 무엇하러 그런 전단을 일부러 찍어서 돌리겠어요? 머리를 좀 써요. 그거야 그렇지만 난 사실을 알고 싶어요. 이 봐요. 일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야겠죠?
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강렬해지고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딸린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10센트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옥수수 죽을 사 먹일 수 있다면 5센트만 있어도 아이들에게 무엇든 사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냥 5센트만 주겠다고 한다면 다들 그 5센트 때문에 아기다툼을 벌이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서 품삯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1시간에 15센트였어요. 10시간 일하면 1달러 50센트. 하지만 거기서 숙식까지 해결할 수는 없으니 자동차 기름을 써가며 거기까지 가야 했죠. 그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이 정오로 번뜩였다. 여기 사람들이 전단을 돌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부들한테 시간당 15센트를 주면서 절약한 품삯으로 전단지점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 톰이 말했다. 정말 구린 놈들이네요. 남자가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살면서 혹시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 나한테도 알려줘요. 하지만 일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톰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젠장, 농사 짓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과수원도 있고 포도도 있고 채소도 있고 오면서 봤어요. 거기서 틀림없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다 봤다고요. 자동차 옆의 천막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젊은 남자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고 캔버스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톰은 가죽띠를 집어들고 밸브 구멍에 맞춰 넣은 다음 손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밸브를 갈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젊은 남자가 밖으로 나와 톰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하는지 아는군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그 기술이 필요해질 테니까. 아까 내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요? 톰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면서 수많은 밭을 보았어요. 젊은 남자가 쭈그리고 앉았다. 잘 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난 커다란 복숭아 과수원에서 일했어요. 1년 내내 인부가 9명만 있으면 되는 곳이죠. 그는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런데 복숭아가 익었을 때는 2주일 동안 3,000명이 필요해요. 인부들을 구하지 못하면 복숭아가 썩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방에 전단지를 뿌려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3,000명인데 실제로는 6,000명이 몰려오죠. 과수원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품삯으로 사람들을 골라 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품삯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숭아를 따고 또 따죠.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일대가 온통 복숭아밭 천지예요. 그 밭의 복숭아들이 전부 한꺼번에 익죠. 복숭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고 나면 그 지역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과수원 주인들은 인부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죠.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데 일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술을 퍼마실 수도 있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거든. 게다가 꼬락서니도 별로 좋지 않고 낡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아름다운 고장이 그 인부들 때문에 고약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근처에 있는 걸 싫어해요. 어디 다른 데로 가라고 내쫓아버리는 거지. 여기 사정이 그래요. 톰은 식구들의 천막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피곤해 지친 몸으로 느릿느릿 움직이며 쓰레기를 모아다가 작게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냄비를 올려놓는 것이 보였다. 둥글게 둘러서 있던 아이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들어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어머니의 손놀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다. 나이가 아주 많아서 등이 굽어버린 노인이 어떤 천막에서 나와 코를 킁킁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뒷짐을 진 자세로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루트와 윈필드는 어머니 옆에 서서 호전적인 표정으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톰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 바로 복숭아를 따는 철이잖아요. 안 그래요? 복숭아가 언제 익죠? 지금이 그때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복숭아가 썩게 내버려 두자고 하면요. 그러면 품삯이 금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가 시선을 들어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생각을 해내긴 하셨군. 머리를 좀 쓰셨어? 톰이 말했다. 난 지금 피곤해요. 밤새 운전을 해서
당신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지금 너무 피곤해서 누가 조금만 무엇라고 해도 싸움을 벌일 것 같아. 나한테 잘난 척 하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남자가 희죽 웃었다.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여기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을 했죠. 복숭아 과수원 주인들도 그 생각을 해냈고. 이 봐요.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면 반드시 지도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열자마자 여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넣어버려요.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도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톰이 말했다. 감옥에 들어가면 어쨌든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애들은 아니지.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애들이 굶어 죽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렇군요. 톰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 문제가 또 있어요. 블랙리스트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뭔데요? 다 함께 모이자는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알게 될 테니. 여기 사람들이 당신 사진을 찍어서 사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한테 애들이 있다면 톰은 모자를 벗어 손으로 비틀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냥 받든지 아니면 굶어 죽는 길밖에 없다. 소리를 지르면 굶어 죽는다. 젊은 남자가 손을 휘저 천막촌 일대를 가리켰다. 초라한 천막들과 녹슨 자동차들도 그가 가리킨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톰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앉아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둥글게 늘어선 아이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톰이 말했다. 난 그렇게 못해요, 젠장. 나랑 우리 식구들은 급쟁이가 아니야. 누구든 냅다 그도 차줄 거야. 경찰들처럼 경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미쳤군. 그랬다간 그 사람들한테 당장 찍힐 거예요? 당신은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죠. 코와 입에 피가 말라붙은 모습으로 도랑에 누워있게 될걸요. 그리고 신문에 짧게 한 줄 실리겠죠? 신문에서 뭐라고 할지 알아요? 불황자 시체 발견. 그게 다예요. 앞으로 그런 기사를 아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불황자 시체 발견. 톰이 말했다. 그런 그 불황자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 시체도 발견될 거예요. 미쳤군.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기름때가 묻어 줄무늬가 생긴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남자의 눈에 베일이 한꺼풀 씌워진 듯 했다. 아무것도. 어디서 왔죠? 우리 말이에요. 오클라호마 셀리소 근처에요. 방금 도착했다고요? 오늘. 여기 오래 있을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디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를 거니까.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의 눈에 다시 베일이 씌워졌다. 톰이 말했다. 가서 좀 자야겠어요. 내일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볼 거예요. 시도는 해봐야겠죠. 톰은 몸을 돌려 식구들이 세워놓은 천막으로 향했다. 남자는 약품이던 깡통을 들고 그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봐요. 그가 소리쳤다. 톰이 몸을 돌렸다. 왜 그래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약품이 묻은 손가락으로 손짓을 했다.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공연에 문제 일으키지 말아요. 아까 경찰 공포증에 걸린 사람 기억나요? 저 위에 천막에 있던 사람? 그래요. 멍청해 보이고 머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이 어쨌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왔을 때 경찰들은 항상 오지만 어쨌든 그럴 때 그 사람처럼 굴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경찰들이 우리한테서 바라는 모습이니까. 절대 경찰을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자살 행위야. 경찰 공포증에 걸린 사람처럼 굴어요. 그 망할 놈의 경찰들이 날 제멋대로 다루게 내버려 두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잘 들어요. 오늘 밤에 내가 당신한테 갈게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경찰 끈앞풀들이 항상 돌아다니니까. 이건 나한테도 모험이에요. 나한테는 애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갈게요. 만약 경찰을 보거든 정말로 멍청한 오케처럼 구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라도 하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겠죠. 톰이 말했다. 걱정 말아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날 잡아가라고 목을 내밀지 않을 뿐이지. 애들은 빨리 굶어 죽어요. 2, 3일밖에 안 걸리니까.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해 밸브가 들어갈 자리에 약품을 발랐다.
가죽띠 위에서 그의 손이 빠르게 앞뒤로 움직이고 그의 얼굴은 둔하고 멍청해 보였다. 톰은 천천히 천막으로 걸어갔다. 경찰 공포증이라.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천막으로 다가왔다.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름 안고 온 두 사람은 불 옆에 나무가지를 던져놓고 바닥에 앉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장작을 꽤 많이 주워왔어. 나무를 구하려고 멀리까지 갔다 왔지. 아버지는 둥글게 둘러서서 식구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을 올려다 보았다. 이런 세상에 너희들 어디서 온 거냐? 아이들은 다들 의색한 표정으로 자기 발을 내려다 보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음식 냄새를 맡은 모양이에요. 윈필드 좀 비켜라. 어머니는 앞에서 거치적거리는 윈필드를 밀어냈다. 스튜를 좀 만들어야겠다. 집 떠난 후로 제대로 된 요리를 전혀 먹지 못해서 여보 저기 가게로 가서 목살 좀 사다 줘요. 맛있는 스튜를 만들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엘은 자동차의 엔진 뚜껑을 열고 기름 투성이 엔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톰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했다. 말똥가리처럼 기분 좋아 보이네. 그래, 봄비 맞은 두꺼비처럼 기분 좋다. 톰이 말했다. 엔진 좀 봐. 엘이 손가락으로 엔진을 가리켰다. 아주 좋아, 그렇지? 톰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다. 괜찮아? 세상에 이 정도면 굉장한 거야. 기름도 안 새고 다른 문제도 없다고. 그는 점화선을 풀어서 뽑은 다음 구멍 속에 검지를 집어넣었다. 찌꺼기가 조금 끼었지만 바싹 말랐어. 톰이 말했다. 그래, 차를 잘 골랐어. 나한테서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그야 뭐 오는 동안 내내 걱정을 했거든. 자동차가 고장나면 다 내 탓이다 싶어서. 아니야, 잘 골랐어. 차 손질 잘 해놔. 내일 일자리를 찾으러 나갈 거니까. 문제없이 달릴 거야. 걱정 같은 거 전혀 하지 마시라고요. 엘은 주머니 칼을 꺼내 점화선 끝을 긁었다. 톰은 천막 옆을 돌아가다가 바닥에 앉아있는 케이시를 발견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한쪽 맨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톰은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 발가락 말이에요. 아, 그냥 앉아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항상 그렇게 태평하고 기분이 좋은가 봐요? 케이시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조금씩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건 힘든 일이야. 며칠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항상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항상 생각만 하지. 톰은 천으로 만든 모자를 벗었다. 모자는 이제 더럽고 너절하게 변해 있었다. 차양이 새의 부리처럼 뾰족했다. 그는 땀을 흡수하는 띠를 뒤집어서 길게 접은 신문을 꺼냈다. 그가 말했다. 땀을 하도 흘려서 오그라져 버렸네. 그는 꼼지락거리는 케이시의 발가락을 바라보았다. 잠깐 생각을 그만두고 얘기 좀 들어줄 수 없어요? 케이시는 길쭉한 목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항상 얘기를 듣고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금방 사람들의 기분을 알 수 있게 되거든. 항상 그래.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느껴. 사람들은 다락방에 갇힌 새처럼 날개를 퍼득거리고 있지. 밖으로 나가려다가 먼지 두성이 창문에 부딪혀서 날개가 부서져 버릴 걸세. 톰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20피트 거리에 있는 회색 천막을 바라보았다.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밧줄에 빨아 걸어놓은 청바지, 셔츠,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톰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말하려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케이시가 말했다. 알고 있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 장비도 없이 우글거리고 있지.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뻗어서 천천히 이마를 쓸어 올렸다. 오는 동안 계속 알고 있었어. 우리가 멈출 때마다 그게 보였어. 굶주린 사람들. 고기를 얻더라도 충분히 먹지를 못하지. 참을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파지면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 가끔 내가 기도를 해준 적도 있고. 그는 끌어올린 무릎을 팔로 감싸고 깍지를 끼인 다음 다리를 더욱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난 그러면 될 줄 알았네.
기도를 제물로 삼은 거지. 끈끈이에 파리가 달라붙듯이 모든 근심이 기도에 달라붙고 기도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근심도 같이 가져간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게 소용없어. 기도 덕분에 고기가 생긴 적은 없어요? 고기를 구하려면 돼지 새끼가 필요하죠. 그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품삯을 올려주신 적도 없지. 여기 이 사람들은 점잖게 살면서 애들을 점잖게 키우고 싶어해. 늙어서는 문간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젊었을 때는 춤추고 노래하고 같이 자고 싶어하고 말이야.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일을 하고 싶어해. 그게 다야. 이 사람들은 그저 피곤해질 때까지 그 빌어먹을 근육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고. 젠장,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괜찮은 얘기 같은데 언제쯤이나 돼야 일거리를 얻어서 생각하는 걸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돈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페인트 칠한 판자를 사서 할머니 무덤을 세우느라고 아버지가 $5를 썼어요.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안 돼요. 여빈 갈색 잡종개가 코를 쿵쿵거리며 천막 옆을 돌아 나왔다. 녀석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준비를 한 채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오다가 두 남자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펄쩍 옆으로 뛰어 비쩍 마른 꼬리를 말고 달아나 버렸다. 케이시는 녀석이 어떤 천막 옆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한테나 다른 사람한테나 그냥 혼자서 떠날 생각을 했네. 내가 자네 식구들 음식을 축내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면서 자네 식구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혹시 안정적인 일을 구한다면 자네 식구들이 나한테 해준 걸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톰은 입을 벌리고 아래턱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리고 마른 겨자 줄기로 아랫니를 두드렸다. 그는 천막청과 회색 천막들, 잡초와 양철과 종이로 지은 천막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배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담배를 피워본 게 언제지? 메갈레스트에 있을 때는 담배를 구할 수 있었는데 정말이지 그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는 다시 이빨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목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감옥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 케이시가 말했다. 아직은 떠나지 마세요. 아직은. 톰이 말했다. 일자리를 빨리 찾으려 나설수록 일을 빨리 구할 수 있을 텐데. 톰은 반쯤 감은 눈으로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다시 모자를 썼다. 케이시, 여긴 목사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처럼 서부로 오는 사람들을 겁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겁을 줘서 돌려보내려고 경찰을 보내죠. 케이스가 말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왜 나더러 감옥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은 거야? 톰이 천천히 말했다. 감옥에 있으면 뭐랄까, 육감이 날카로워져요. 거기 사람들은 죄수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2~3명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느낌으로 많은 걸 알아내게 되죠. 뭔가 일이 터지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살짝 돌아서 걸레 자루로 간수한테 대드는 일이 터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미리 알 수 있어요. 탈옥이나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굳이 누구한테 미리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이미 육감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 여기 계세요. 어쨌든 내일까지는 여기 계세요. 무언가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저기 저쪽에서 어떤 젊은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녀석이 코요테처럼 교활하고 영리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영리해요. 코요테는 자기 일만 신경 쓰면서 순진하고 즐겁게 지내는 척, 남한테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는 척 하지만 웬걸 바로 옆에 딱장이 있지요. 케이시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무언가 물어보려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그는 천천히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무릎을 펴서 다리를 뻗었다. 그래, 당장 떠나지는 않겠네. 사람들이 착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게. 내일 트럭을 타고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볼 거예요. 그렇지. 케이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꼼지락거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유심히 살펴보았다. 톰은 팔꿈치를 바닥에 짚고
뒤로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천막 안에서 무엇라고 중얼거리는 샤론의 로즈의 목소리와 코너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수포가 어두침침한 그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 끝에 빛이 비치는 부분이 쉐기 모양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샤론의 로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고 코니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를 도와야 되는데 샤론의 로즈가 말했다. 노력은 해봤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구역질이 나. 코니의 눈은 우울해 보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야. 고향에서 밤에 트랙트 공부를 해서 5달러짜리 일자리를 구했을 거야. 하루에 3달러면 진짜 잘 살 수 있어. 매일 밤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샤론의 로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밤에 라디오를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러나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야? 그녀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래 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돈이 조금 생기면. 그녀는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공부를 포기할 거 아니지? 그럼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데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로즈 샤안의 눈빛이 딱딱해졌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알아. 어떻게든 여유를 만들어야지. 돈을 조금 벌어야 해. 고향에 남아서 트랙터 공부를 하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 거기 사람들은 하루에 3달러를 벌잖아. 가외 수입도 생길 수 있고. 샤론의 로즈의 눈이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자신의 가치를 계산해보는 듯한 표정을 보았다. 하지만 공부할 거야. 여유가 생기는 대로. 그녀가 사나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구해야 돼. 천막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 물론이지. 여유가 생기는 대로. 그는 천막 밖으로 나가 웅크린 자세로 모닥불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샤론의 로즈는 몸을 돌려 똑바로 누운 채 천막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엄지손가락을 제갈처럼 입안에 집어넣고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는 불가에 무릎을 꿇고서 스튜 냄비 밑의 불길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가지들을 꺾고 있었다. 불길은 솟아올랐다가 수그러지고 다시 솟아올랐다가 수그러지기를 반복했다. 1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말없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콧잔등에 살짝 주름이 잡혔다. 흙먼지 때문에 황갈색으로 변한 아이들의 머리에서 햇빛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둥글게 늘어서서 음식을 먹고 싶어 애를 태우는 그 아이들 중 원 안쪽에 서 있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어머니가 조용히 무엇하고 얘기를 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아이는 한쪽 발로 서서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등으로 종아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팔은 뒷짐을 진 채였다.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 작은 회색 눈으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아이가 제 의견을 말했다. 괜찮다면 제가 나무를 꺾어드릴 수 있어요, 아줌마. 어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시선을 들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지? 예, 아줌마. 아이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어머니가 나무 가지들을 냄비 밑으로 밀어넣자 불에서 탁탁 소리가 났다. 아침을 못 먹었니? 예, 아줌마. 이 근처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아빠는 무엇든 물건을 팔아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여길 떠날 거래요. 어머니가 시선을 들었다. 너희들 전부 아침을 못 먹은 거야? 둥글게 늘어선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끓고 있는 냄비에서 시선을 돌렸다. 자그마한 남자아이 하나가 자랑하듯이 말했다. 전 먹었어요. 저랑 동생하고. 그리고 저기 2명도 먹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우린 잘 먹어요. 오늘 밤에 남쪽으로 떠날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너희는 배가 안 고프겠구나. 음식이 부족해서 다 나눠줄 수 없거든. 남자아이가 입술을 내밀었다. 우린 잘 먹어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몸을 돌려 뛰어가더니 어떤 천막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주위를 돌려놓았다. 불길이 작아졌어요, 아줌마. 괜찮다면 제가 불을 볼 수 있어요. 루티와 윈필드는 원 안에 서서 냉담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두 아이는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자기 것을 지키려는 욕망을 강하게 드러냈다. 루티는 차가운 시선에 분노를 담아 여자아이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어머니 대신 나무가지를 꺾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냄비 뚜껑을 열고 막대기로 스튜를 저었다. 너희들 중에 배가 안 고픈 사람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어쨌든 아까 그 아이는 배가 안 고프다니 말이야. 여자아이가 코웃음을 쳤다. 아, 걔요? 걔 허풍 뜬 거예요. 잘난 척 하느라고. 걔가 저녁을 못 먹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밖으로 나와서 닭고기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채, 걔네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제가 다 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밀가루 튀김을 먹고 있었어요. 저런, 어머니는 남자아이가 뛰어들어간 천막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여자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 캘리포니아에 온 지 얼마 됐니? 한 6달쯤이요. 한동안 구경 천막촌에 있다가 북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기가 꽉 차 있더라고요. 살기 좋은 데인데. 그게 어딘데? 어머니는 이렇게 묻고 나서 루티의 손에서 나뭇가지를 받아 불 속에 집어넣었다. 루티는 정오가 깃든 눈으로 여자아이를 노려보았다. 저쪽 위드 패치 근처에요. 화장실하고 목욕탕도 있고요. 빨래통에서 빨래도 할 수 있어요. 물도 아주 많아요. 먹는 물이 진짜 좋아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토요일 밤에는 춤도 춰요. 아, 그렇게 좋은 데는 아줌마도 본 적이 없을걸요? 애들이 놀 때도 있고요. 화장실에 휴지도 있어요. 줄을 잡아당기면 물이 변기 속으로 곧장 쏟아져요. 그리고 아무 때나 찾아봐서 천막 안을 들여다보는 경찰도 없어요. 그 천막촌을 이끄는 사람들은 진짜 점잖아요. 가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잘난 척은 절대 안 해요. 다시 거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나도 빨래통을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아이는 신이 나서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요, 파이프 안에 뜨거운 물이 있어서 샤워장에 가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런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은 거기가 꽉 찼다고? 예, 지난번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했어요. 돈이 많이 들겠구나? 돈이 들긴 해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일하면서 갚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뭐 그런 일을 하면 돼요. 밤이 되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파이프 안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도 거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루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루티가 사나운 목소리로 불쑥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트럭 꼭대기에서 돌아가셨어. 여자아이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루티를 바라보았다.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금시관이 할머니를 데려갔어. 루티는 입을 꾹 다물고 나뭇가지 더미를 허물어 버렸다. 윈필드가 이 대담한 공격에 놀라 눈을 깜빡거렸다. 그래, 트럭 위에서. 그가 누나의 말을 되풀이했다. 금시관이 할머니를 커다란 바구니에 넣었어. 그만해라, 둘 다. 안 그러면 쫓아버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불 속에 나무가지를 던져 넣었다. 저 아래쪽에서는 엘이 밸브를 갈고 있는 사람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2개가 더 있어. 여기 천막촌에 아가씨들이 있나요? 난 유부남이야. 아가씨들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젊은 남자가 말했다. 전 항상 시간이 있거든요.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은 전혀 없지만. 엘이 말했다. 배를 좀 골아보면 달라질걸? 엘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은 그대로예요. 조금 아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네 식구지? 맞아요. 우리 형 톰이죠. 형한테는 공연한 수작 같은 거 안 뿌리는 게 좋아요.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 뭐 때문에? 싸우다가요. 그놈이 형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형은 삽으로 놈을 박살내버렸죠. 허참 그래?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됐는데? 물론 석방됐죠. 싸움이었으니까. 엘이 말했다. 싸움 같은 걸 하는 사람 같지는 않던데? 그럼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형은 남이 함부로 날뛰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몹시 자랑스러운 목소리였다. 형은 조용한 사람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뭐 자네 형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 당연하죠. 평소 때는 파이처럼 부드럽지만 일단 화가 나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젊은 남자는 마지막 밸브를 갈기 시작했다. 밸브 끼우는 걸 도와드릴까요?
그래, 달리 할 일이 없다면 잠을 좀 자야 되는데 하지만 젠장 뜯어놓은 차만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끼어들 수밖에요. 뭐 나도 도움을 얻어서 좋아. 내 이름은 플로이드 놀스야. 전 엘 조드예요. 만나서 반갑네. 저도요. 같은 게스킷을 쓸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플로이드는 말했다. 엘은 주머니 칼을 꺼내 기계를 긁었다. 아이고 자동차 엔진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 아가씨들은 어쩌고? 맞아, 아가씨들도 좋아요. 롤스로이스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캐딜락 16의 엔진 뚜껑 밑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세계에 평생 그렇게 예쁜 건 처음 봤어요. 셀리스에 있을 때 그 캐딜락이 어떤 식당 앞에 서 있길래 내가 엔진 뚜껑을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오더니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냥 보는 거예요. 정말 멋진 차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자동차 안을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으니까. 밀짚 모자를 쓴 부자였는데 줄무늬 셔츠를 입고 안경을 썼더라고요. 우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동차만 봤어요.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이랬죠. 그 차 한번 운전해 볼래? 플로이드가 말했다. 세상에. 맞아요. 그 차 한번 운전해 볼래라니. 뭐 난 그때 더러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차가 더러워질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아. 그냥 이 근처를 한 바퀴 돌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 근처를 8바퀴나 돌았어요. 야, 얼마나 근사했는지. 좋던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 차를 분해해 볼 수만 있다면 무엇든 다 내놓을 거예요. 플로이드는 팔을 움직이는 속도를 늦추었다. 그리고 마지막 밸브를 들어올려 살펴보았다. 털털거리는 낡은 자동차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캐딜락 16을 운전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는 가죽띠를 자동차 발판에 놓고 끌로 기계에 딱딱하게 들러붙은 기름때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뚱뚱한 여자 2명이 맨머리에 맨발로 2사람 옆을 지나갔다. 2 여자는 우윳빛이 도는 물이 담긴 양동이를 함께 들고 있었다. 그들은 양동이 무게 때문에 느릿느릿 걸으면서 단 한 번도 땅에서 시선을 들지 않았다. 오후의 태양이 반쯤 기울어져 있었다. 엘이 말했다. 아저씨는 좋아하는 게 별로 없죠? 플로이드는 끌로 더 세게 기름때를 긁어냈다. 내가 여기 온 6개월이 됐어.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 캘리포니아 주를 헤집고 돌아다녔지. 나와 집사람과 애들이 먹을 고기와 감자를 구하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어. 산토끼처럼 뛰어다녔다고.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먹을 걸 충분히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난 이제 지쳤어. 그뿐이야. 너무 지쳐서 잠을 자도 몸이 풀리지 않아.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어. 그는 끌로 기름때를 밀어낸 다음 기름 투성이 걸레로 광택이 사라진 금속 표면을 닦았다. 녹슨 자동차 한 대가 천막촌 안으로 들어왔다. 차 안에는 남자 4명이 타고 있었다. 갈색으로 그을린 딱딱한 표정의 남자들. 자동차가 천천히 천막촌을 통과했다. 플로이드가 그들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됐어?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멈추고 말했다.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이때에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 떠나야겠어. 어디로요? 엘이 소리쳤다. 그걸 누가 알아? 이제 여기서는 할 만큼 했어. 그는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엘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명씩 돌아다니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자리가 하나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을 텐데. 플로이드는 끌을 내려놓고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돌아다니려면 기름값이 들잖아. 휘발유 1게른에 15센트라고. 그러니 4명이 자동차 4대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지. 그래서 각자 10센트씩 내서 휘발유를 사는 거야. 자네도 알아둬. 형, 엘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윈필드가 잘난 척하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형, 엄마가 스튜를 그릇에 담고 있어. 형도 와서 먹으래. 엘은 바지에 손을 닦았다. 아침 식사를 못했거든요. 그가 플로이드에게 말했다. 밥 먹고 나서 도와드리러 올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엘은 윈필드를 따라 자기네 천막으로 갔다. 조드 일가의 천막에는 사람이 많았다. 낯선 아이들이 스튜 냄비 근처에 서 있었는데 하도 바짝 달라붙어 있어서 어머니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팔꿈치가 아이들에게 스칠 정도였다. 톰과 큰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쩐다지? 아이들은 뻣뻣하게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서 무표정했고 눈은 어머니가 들고 있는 양철 접시와 냄비 사이를 기계적으로 오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김이 피어오르는 접시를 큰아버지에게 주자 아이들의 눈이 접시를 따라갔다. 그리고 존이 숟가락으로 스튜를 뜨자 줄지어 늘어선 아이들의 눈이 숟가락의 움직임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존이 감자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아이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시하고 있었다. 감자가 맛있을까? 저 아저씨가 감자를 좋아할까? 존은 그제서야 그 아이들의 존재를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톰에게 말했다. 이거 너가 먹어라. 난 배가 별로 안 고파.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배가 아파서 말이야. 배 안 고파. 톰이 조용히 말했다. 천막 안으로 접시를 가져가셔 드세요. 배 안 고프다니까? 존이 고집을 부렸다. 천막 안에 있어도 저 애들 모습이 보일 것 같아. 톰은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만 가봐 어서. 줄지어 늘어선 아이들의 눈이 스튜 냄비를 떠나 톰의 얼굴로 옮겨왔다.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시선이었다. 어서 가봐. 너희들이 여기서 봤자 소용없어. 너희들한테 다 나누어줄 만큼은 안 돼. 어머니가 국자로 스튜를 아주 조금 떠서 양철 접시에 담아 바닥에 놓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난 저애들을 쫓아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너희 접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내가 남은 걸 저애들에게 줄 테니. 자, 이 접시를 로즈샨한테 갖다 주어라.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각자 납작한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오면 내가 남은 음식을 줄게. 하지만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아이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흩어졌다. 각자 막대기를 찾으러 뛰어가기도 하고 자기네 천막으로 가서 숟가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머니가 접시에 음식을 다 나눠 담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돌아가 와서 말없이 굶주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식구들 먹을 걸 뺏어줄 수도 없고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데 루티, 윈필드, 엘. 어머니는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접시를 가져가 어서 빨리 천막 안으로 들어가라.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 어머니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다 냄비를 놔둘 테니까 와서 맛만 좀 봐라. 하지만 별로 배가 부르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는 말을 더듬었다.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너희들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어머니는 냄비를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잠깐 기다려. 너무 뜨거우니까. 어머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재빨리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식구들이 모두 접시를 하나씩 들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아이들이 막대기나 숟가락이나 녹슨 양철 조각을 냄비에 넣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냄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모두들 조용하면서도 강렬했고 무표정하면서도 사나웠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는 없어. 우리들끼리만 먹어야겠다. 냄비를 끓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다. 땅바닥에는 아이들이 박박 끓여 놓은 냄비만 남았다. 어머니는 텅 빈 접시들을 바라보았다. 다들 간에 기별도 안 갔겠지? 아버지가 일어서서 대답 없이 천막을 나갔다. 목사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깍지 낀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바닥에 들어 누웠다. 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동차 고치는 걸 도와줘야 했대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려고 접시를 모아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루티, 윈필드, 가서 빨리 물 좀 길러와라. 어머니가 양동이를 건네주자 두 아이는 강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의 옷에는 흙먼지와 자동차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녀는 턱을 오만하게 치켜든 자세로 약간 떨어진 곳에 서서 저기 어린 시선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마침내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짚으며 일어나 상자를 앞으로 밀었다. 앉으세요. 여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니요, 앉기 싫어요.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여자가 양손으로 엉덩이를 짚었다. 당신 애들이나 잘 돌보고 우리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뭘? 여자가 어머니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애가 스튜 냄새를 풍기면서 와섭디다. 아주머니가 애한테 스튜를 줬죠. 애한테 들었어요. 스튜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도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애가 나한테 와서 뭘 했는지 알아요? 왜 우리 집에는 스튜가 없어? 여자의 목소리가 분노 때문에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섰다. 좀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합시다. 아니요, 앉기 싫어요. 난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당신이 스튜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좀 앉으세요. 우리도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다시는 스튜를 먹을 형편이 못 돼요. 아주머니가 스튜를 끓이고 있는데 애들이 둘러서서 멍하니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안 줄 수는 없는 법이죠. 여자가 엉덩이를 짚고 있던 손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잠시 질문을 던지는 듯한 시선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재빨리 멀어져 갔다. 그녀는 어떤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입구 휘장을 내려버렸다. 어머니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다시 접시 더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에일이 서둘러 달려갔다. 형! 그가 소리쳤다. 엄마, 형 안에 있어요? 톰이 고개를 내밀었다. 왜 그래? 이리 좀 와봐. 엘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너 왜 그래? 톰이 물었다. 두고 보면 알아. 엘은 톰을 분해해 놓은 자동차로 데리고 갔다. 이분은 플로이드 놀스야. 그래, 아까 얘기했어. 잘 돼가요? 막 조립하고 있던 참이에요. 플로이드가 말했다. 톰은 실린더 블록 위를 손가락으로 썰었다. 뭐가 문제인데 그래, 엘? 플로이드 씨한테 방금 들은 얘기인데 얘기해 보세요. 플로이드 씨.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에이, 얘기하지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북쪽에 일거리가 생길 것 같다고 했어요. 북쪽이요? 그래요. 산타클라라 계곡이라는 데인데 북쪽으로 한참 가면 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자두 따기예요. 배밭이랑 통조림 공장도 있고 금방 일이 시작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멀어요? 톰이 다그치듯 물었다. 아이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한 200마일쯤 되려나? 멀기는 정말 머네요. 톰이 말했다.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 정말로 일자리가 있을까요? 글쎄, 그건 모르죠.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말이 자기 형한테서 편지를 받았대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올 거라고. 우린 밤에 떠나야 돼요. 거기 가서 그 일자리를 잡아야죠. 톰은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왜 몰래 떠나야 하는 거죠? 모두들 그리로 몰려오면 아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테니까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플로이드는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난 지금 당신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반드시 내 말을 믿을 필요는 없죠. 당신 동생이 날 도와줬으니까 정보를 주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요? 이봐요. 내가 3주 동안 이 일대를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일자리라고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기름값을 써가면서 이 근처를 돌아다니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당신한테 같이 가자고 애원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떠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줄어들기만 할 텐데 뭐. 내가 괜히 터집을 잡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우린 여기서 일자리를 얻고 살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플로이드가 참을성 있게 말했다.
당신들이 여기 방금 도착했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내 얘기를 듣는다면 당신들이 그만큼 고생을 덜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얘기를 안 듣는다면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힘들게 배우게 되겠죠. 여기 정착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라도 여기 정착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내가 아주 툭 까놓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이 근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도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단 한 대가 천막촌 안으로 들어와서 이웃 천막 앞에 멈췄다. 작업복과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플로이드가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됐어요? 이 망할 놈의 동네에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목화를 딸 때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그는 낡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봤죠? 플로이드가 말했다. 예, 봤어요. 하지만 200마일이라니 세상에. 어찌됐든 당분간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을 겁니다. 미리 각오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도 그리로 가는 게 좋겠어. 엘이 말했다. 이 근처에서는 언제 일이 시작돼요? 톰이 물었다. 글쎄, 한 달 후면 목화 따기가 시작될 거예요. 돈이 많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톰이 말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움직이는 걸 싫어하셔요. 완전히 녹초가 되셨거든요. 플로이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당신을 억지로 북쪽으로 밀어낼 생각은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그냥 들은 얘기를 해준 것 뿐이니까. 그는 자동차 발판에서 기름이 묻은 계속해서를 들어 실린더 블록에 조심스레 끼운 다음 아래로 눌렀다. 그가 엘에게 말했다. 자, 엔진 헤드 끼우는 것 좀 도와줄래? 톰은 두 사람이 무거운 엔진 헤드를 나사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고 수평을 맞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플로이드가 말했다. 당신 식구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들만 알고 있어요. 당신 동생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톰이 말했다. 얘기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로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엘이 말했다. 젠장, 다른 식구들이 가든 말든 난 갈 거야. 남의 차를 얻어 타고서라도. 식구들하고 헤어지겠다고? 톰이 물었다. 그래.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다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올 거야. 못할 게 뭐 있어? 어머니는 그런 얘기 좋아하시지 않을걸? 아버지도 싫어하실 거고. 톰이 말했다. 플로이드는 고정 나사를 끼우고 손가락으로 최대한 돌렸다. 나랑 집사람도 식구들하고 같이 떠나왔어요. 고향에 있었다면 식구들하고 헤어질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생각도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식구들이 전부 북쪽에 있을 때 난 이리로 내려왔죠. 식구들도 다른 데로 떠났고 지금은 식구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후로 계속 식구들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죠. 그는 렌치로 나사들을 모두 고르게 쥐었다. 나사를 각각 한 번씩 돌리기를 반복하는 시기였다. 톰은 자동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 눈을 가늘게 뜬 채 줄지어 늘어서 있는 천막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그루터기 하나가 천막들 사이의 땅에 박혀 있었다. 그래, 어머니는 너가 떠나는 걸 싫어하실 거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혼자 가는 편이 일자리를 구하기에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머니가 아주 싫어하실걸? 수심에 잠긴 남자들을 태운 자동차 두 대가 천막촌 안으로 들어왔다. 플로이드는 시선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됐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들의 먼지투성이 얼굴은 슬프고 반항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제 태양이 가라앉고 있어서 노란색 햇빛이 후보빌과 그 뒤에 있는 버드나무 숲을 비쳤다. 아이들이 천막에서 나와 천막촌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자들 천막에서 나와 각자 작은 불을 피웠다. 남자들은 여기저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신품 쉐브를레 쿠페 한 대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천막촌으로 들어오더니 천막촌 중앙에 멈춰 섰다. 톰이 말했다. 저건 누구죠?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플로이드가 말했다. 나도 몰라요. 경찰들인가? 자동차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차에서 내려 차 옆에 섰다. 그의 일행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이제 바닥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모두 새로 나타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들이 나누던 대화도 멈췄다. 불을 피우던 여자들도 번쩍거리는 자동차를 몰래 훔쳐보았다.
아이들은 길게 곡선을 그리며 살금살금 자동차로 다가갔다. 플로이드가 렌치를 내려놓았다. 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엘은 바지에 손을 닦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쉐브롤레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자동차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카키색 바지와 플라넬 셔츠를 입고 챙이 평평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셔츠 주머니에는 울타리처럼 촘촘히 꽂힌 만년필과 노란색 연필들과 함께 종이 한 묶음이 꽂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엉덩이 주머니에는 금속 표지가 달린 수첩이 삐죽 나와 있었다. 그가 바닥에 모여 앉아있던 남자들에게 다가가자 남자들이 의심을 담은 시선으로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를 지켜보기만 할 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 밑으로 흰 자위가 드러났다. 그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눈만 치켜 떠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톰과 엘과 플로이드는 천연덕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자동차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일하고 싶나? 그래도 남자들은 의심을 담은 시선으로 조용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천막촌 사방에서 남자들이 그 남자 주위로 몰려들었다. 마침내 바닥에 앉아있던 남자들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물론 일하고 싶죠. 일자리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툴레어 카운티. 과일 따기가 시작될 거거든. 인부가 아주 많이 필요해. 플로이드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고용주입니까? 나는 도급업자야. 이제는 남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검은 모자를 벗고 손가락으로 길고 검은 머리를 빗었다. 품삯이 얼마죠? 글쎄,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 아마 한 30센트쯤 될걸? 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도급을 받았다면서요? 그래. 하지만 그게 과일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품삯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 카키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말했다. 플로이드가 앞으로 나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가겠습니다. 당신이 도급업자라면 허가증을 갖고 있겠죠? 허가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어디서 언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품삯은 얼마나 될 것인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걸 문수로 만들어서 서명해주면 우리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도급업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플로리드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칠 참인가? 플로이드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 밑에서 일하게 되면 그 사업은 곧 우리 일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인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플로이드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게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품삯이 얼마인지도 말하지 않았고. 젠장, 나도 아직 몰라. 그걸 모른다면 당신은 사람을 고용할 권리가 없어요. 내 사업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건 내 권리야. 여기 그냥 앉아있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고?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알아볼 테니까.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 플로이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일어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플로이드가 말했다. 내가 2번이나 이런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한테 인부가 2,000명쯤 필요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 사람은 인부를 5,000명쯤 구해서 품삯을 시간당 15센트밖에 안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저 사람이 인부를 고용하고 싶다면 품삯을 얼마나 줄 건지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허가증도 보여달라고 해야 하고요. 원래 허가증 없이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자가 쉐브롤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소리쳤다. 조! 그의 일행이 밖을 내다보더니 자동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승마용 바지를 입고 끈으로 묶게 되어 있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 허리에 두른 탄띠에는 무거운 총집이 매달려 있었다. 갈색 셔츠 위에는 그가 보안관 보임을 나타내는 별 모양 배지가 꽂혀 있었다. 그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왜 그래? 총집이 그의 엉덩이에서 앞뒤로 흔들렸다. 전에 이 녀석 본 적 있었죠? 어떤 녀석? 이 녀석. 도급업자가 플로이드를 가리켰다. 저자가 뭘 어쨌는데? 보안관부가 플로이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잖아. 보안관부가 천천히 옆으로 돌아와서 플로이드의 옆 얼굴을 보았다. 플로이드 얼굴이 서서히 붉게 상기되기 시작했다. 플로이드가 소리쳤다. 봤죠? 만약 이자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경찰을 데려왔겠습니까? 저 녀석 본 적 있어?
도구업자가 고집스레 물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지난주에 그 중고차 판매장에 습격당했을 때 그때 저 녀석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놈이 분명해. 갑자기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저 차에 타.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동 권총의 손잡이를 싸고 있던 가죽들을 벗겼다. 톰이 말했다.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보안관보가 휙 몸을 돌렸다. 너도 같이 들어가고 싶으면 어디 한 번만 더 지켜봐. 그 판매장에 두 녀석이 얼씬거리고 있었거든. 난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지도 않았어요. 톰이 말했다. 그럼 어딘가 다른 데서 수배 중인 놈인지도 모르지. 입 닥치고 있어. 도구업자가 다시 남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런 망할 놈이 빨갱이들 말은 듣지 마. 말썽만 피우는 놈들 같으니 이런 놈들 때문에 당신들도 곤란해질 거야. 난 당신들이 전부 툴레어 카운티에서 일하게 해줄 수 있어.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안관무가 다시 남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여길 떠나는 편이 나을걸. 그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보건위원회가 우리들의 이 천막촌을 깨끗이 치워버리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동네에 빨갱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어. 다들 툴레어로 떠나는 게 현명하지. 이 근처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다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야.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어쩌면 그 사람들이 곡괭이 자루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지. 도급업자가 말했다. 난 인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일하기 싫다면 그거야 당신들 마음이지. 보안관보가 미소를 지었다. 일하기 싫다면 이 일대에는 제자들이 있을 곳이 없지. 우리가 제자들을 곧장 쫓아내 버릴 테니까. 플로이드는 보안관 보 옆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구부려 허리띠에 걸친 자세였다. 톰은 그를 한번 훔쳐보고는 계속 땅바닥만 바라보았다. 내 얘기는 끝났어. 톨레어 카운티에 인부들이 필요해. 일자리가 아주 많다고. 도구업자가 말했다. 톰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플로이드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 피부 밑에 힘줄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톰도 양손을 올려 엄지손가락을 허리에 걸쳤다. 그래, 내 얘기 끝났어. 내일 아침이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필요 없게 될 거야. 도구업자가 자동차에 올라탔다. 보안관보가 플로이드에게 말했다. 야, 너 저 차에 타. 그는 커다란 손을 들어 올려 플로이드의 왼팔을 잡았다. 플로이드가 획 방향을 틀었다. 그의 주먹이 보안관보의 커다란 얼굴에 떨어짐과 동시에 그는 보안관보의 소나기를 벗어나 줄지어 늘어선 천막들 사이로 도망쳤다. 보안관보가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쫓았고 톰은 발을 내밀어 그를 넘어뜨렸다. 보안관보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넘어졌지만 그대로 몸을 굴리면서 총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플로이드는 천막들 사이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며 도망치고 있었다. 보안관보가 총을 발사했다. 어떤 천막 앞에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더니 관절이 날아가 버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힘줄에 매달린 채 손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찢어진 살은 하얗게 질려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저 아래쪽에 플로이드가 나타났다. 그는 버드나무 숲을 향해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었다. 보안관보가 바닥에 앉은 채로 다시 총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케이시 목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는 보안관보의 목을 발로 차고는 뒤로 물러섰다. 보안관보의 육중한 몸이 의식을 잃고 허물어졌다. 쉐브롤레가 우르릉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번개처럼 달아나 고속도로로 올라서더니 쌩 하고 사라져버렸다. 총에 맞은 여자는 천막 앞에서 여전히 산상 조각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핏방울이 상체에서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신경질적인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마치 흐느끼는 듯한 그 웃음소리는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더 크고 날카로웠다. 보안관보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입을 벌린 채 모로 쓰러져 있었다. 톰은 그의 자동 권총을 집어들어 탄창을 빼서 덤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약실에서 총알을 빼냈다. 이런 녀석을 총을 가질 권리가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동 권총을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손에 총을 맞은 여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녀의 신경질적인 웃음소리가 차츰 높아져서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케이시가 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자네 도망쳐야 돼. 저기 버드나무 숲으로 가서 기다리게. 저자는 내가 자기를 차는 건 못 봤지만 자네가 발을 내미는 건 봤어.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톰이 말했다. 케이시가 머리를 가까이 갖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저놈들이 자네의 지문을 찍을 거야.
자네는 가석방 조건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저놈들이 자네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거야. 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젠장, 그걸 잊고 있었다니. 케이시가 말했다. 빨리 가, 제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저놈 총을 가져가고 싶은데요. 안 돼, 놔두고 가. 자네가 돌아와도 괜찮다 싶으면 내가 휘파람을 4번 부르겠네. 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지자마자 그는 발걸음을 서둘러 강가에 늘어선 버드나무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에일이 쓰러진 보안관보에게 다가섰다. 세상에, 그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축 늘어졌네요.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보안관보를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저 멀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높아졌다가 잦아들더니 다시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거리가 좀 더 가까웠다.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엘과 목사만 그 자리에 남았다. 케이시가 엘에게 말했다. 너도 가, 어서 천막으로 가라.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예? 목사님은 어쩌고요? 케이시가 그에게 희죽어서 보였다. 누군가가 책임을 짊어져야지. 나한텐 아이들도 없으니 저놈들은 기껏해야 날 감옥에 집어넣기만 할 거다. 감옥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럴 이유가 어서 가. 너까지 이 일에 말려들면 안 돼. 케이시가 단호하게 말했다. 엘은 벌컥 화를 냈다. 나한테 명령하지 마요. 케이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이 일에 말려들면 너희 식구들이 전부 곤란해질 거다. 너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하지만 너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곤란해질 거야. 어쩌면 저놈들이 톰을 메갈레스트에 다시 쳐넣을지도 모르고. 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았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진짜 바보 같아요. 케이시가 말했다. 맞아. 왜 아니겠니? 사이렌이 거듭 비명을 질러질 때마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다. 케이시는 보안관보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몸을 뒤집었다. 보안관보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꺼풀을 퍼덕거리며 앞을 보리고 애썼다. 케이시는 그의 입술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이제 사람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천막의 휘장도 내려져 있었다. 지는 해 때문에 사방이 붉게 변했고 회색 천막들이 청동색으로 보였다. 고속도로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게차가 빠르게 천막촌 안으로 들어왔다. 소총으로 무장한 남자 4명이 차에서 내렸다. 케이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걸어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케이시가 말했다. 내가 당신네 사람을 쓰러뜨렸어. 무장한 남자들 중 하나가 보안관보에게 갔다. 이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일어나 앉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저 사람이 못되게 굴길래 내가 때렸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총을 쏘기 시작했지. 저 아래쪽에 있던 여자가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자를 다시 때렸어. 애당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데? 말대꾸를 했지. 차에 타. 그럽시다. 케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뒷좌석에 올라탔다. 남자 2명이 보안관부를 부축해 이렇게 세웠다. 보안관부가 조심스레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다. 케이스가 말했다. 저놈이 총을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저 아래에 있던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일은 나중에 처리할 거다. 마이크, 이놈이 자네를 쳤나?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보안관보가 환자 같은 시선으로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저자가 아닌 것 같아. 나였어. 당신이 괜히 엉뚱한 사람을 못 살게 군 거지. 케이시가 말했다. 마이크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아니야. 젠장. 이러다 알아눕겠어? 케이시가 말했다. 내가 순순히 따라갈 테니 총에 맞은 여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가보는 게 좋을 거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데? 저 아래 저 천막이요. 보안관 대장이 소총을 들고 그 천막으로 걸어갔다. 그는 천막 천을 사이에 두고 먹으라고 말을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천막에서 나와 자동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약간 의시되며 말했다. 세상에 45 구경이 굉장한 걸 지혈대를 대놨더라고. 나중에 의사를 보내지 뭐. 보안관부 2명이 케이시의 양편에 앉았다. 보안관 대장은 호각을 부렸다. 천막촌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천막 입구 휘장은 모두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천막에 들어가 있었다. 보안관보 일행은 엔진의 시동을 걸고 차를 회전시켜 천막촌을 빠져나갔다. 두 감시인 사이에서 케이시는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목의 단단한 근육이 두드러졌다. 그의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묘하게 정복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보안관 보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천막에서 나왔다. 이제 해가 완전히 져서 부드러운 파란색의 저녁빛이 천막촌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동쪽의 산들은 아직도 노란 햇빛을 받고 있었다. 여자들은 이미 죽어버린 불을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한데 모여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눴다. 에엘은 천막에서 나와 버드나무 숲으로 가서 톰을 부르는 휘파람을 불었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로 작은 불을 피웠다. 여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까 밥을 늦게 먹었으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천막 근처에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감자의 껍질을 벗긴 다음 얇게 저며서 기름을 부어 놓은 프라이팬에 넣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목사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루티와 윈필드가 가까이 기어와 몸을 웅크리고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조언이 빨갛게 녹슨 긴 못으로 땅을 깊게 긁었다. 목사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내가 죄에 대해서 물었더니 목사가 얘기해 줬거든. 하지만 목사의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어. 죄인은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목사가 말했거든. 조언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나한테는 비밀이 있었어. 내가 저지른 짓 중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어머니가 불가에서 시선을 돌렸다. 말하지 마세요, 아주버님.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아주버님이 지은 죄의 무게를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조언이 말했다. 그래도 말하지 마세요. 강가로 가서 물속에 머리를 박고 물한테 속삭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말하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그건 그저 죄를 퍼뜨리는 짓밖에 안 돼요. 조언은 시선을 들어 황금빛 햇볕 속에 잠긴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그 산들의 모습이 비쳤다. 나도 그런 생각을 몰아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죄가 내 창자를 물어뜯는 것 같아. 그의 뒤에서는 샤론의 로제가 어지럼증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천막을 나왔다. 코니가 어디 있어요? 그녀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코니를 본 지 한참 됐어요. 어디로 갔죠? 나도 못 봤다. 코니를 보면 너가 찾더라고 얘기해 줄게. 어머니가 말했다. 몸이 안 좋아요. 코니가 날 혼자 두다니. 샤론이 로제가 말했다. 어머니가 눈을 들어 딸의 부어오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 울었구나. 샤론의 로제의 눈에서 쇠로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마음을 다잡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마음을 다잡아야 돼. 이리 와서 감자나 좀 까라. 괜히 비참하다는 생각이나 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샤론이 로즈는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엄격한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시선을 이기지 못해 천천히 불가로 다가왔다. 코니가 날 두고 어딜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이제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넌 일을 해야 돼. 천막 안에 앉아있으니까 비참하다는 생각만 들지. 지금까지는 내가 늘 가르칠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거다. 자, 이 칼로 감자를 까. 샤론의 로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코니가 돌아오면 두고 봐요. 내가 코니한테 다 이럴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코니한테 얻어맞을지도 몰라. 징징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음산이나 떨고 있으니 맞아도 싸지. 만약 코니가 널 때려서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든다면 난 코니를 칭찬할 거다. 샤론의 로즈는 화가 나서 눈을 부릅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언이 널찍한 엄지손가락으로 녹슨 못을 땅속 깊숙이 밀어넣었다. 말해야겠어.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고 그래 해버려요. 형님 도대체 누굴 죽인 겁니까? 조언은 청바지 주머니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꼬깃꼬깃 접힌 더러운 지폐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 식구들에게 보여주었다. 5달러야. 훔친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 내 거야. 몰래 갖고 있었지. 정말 형님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난 이걸 몰래 갖고 있을 권리가 없어. 난 그게 무슨 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버님 돈이라면서요. 어머니가 말했다. 존이 느릿느릿 말했다. 난 그냥 몰래 갖고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술을 먹으려고 이 돈을 감춰둔 게 문제죠. 언젠가 술을 잔뜩 먹고 취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술을 먹고 취해야 할 때가.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톰을 구하려고 자신을 내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머리를 약간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루티는 마치 강아지처럼 팔꿈치로 기어서 더 가까이 다가왔고 윈필드가 그 뒤를 따랐다.
샤론의 로즈는 칼끝으로 감자의 씨눈을 도려냈다. 저녁빛이 더욱 깊어지면서 파란색이 한층 더 짙어졌다. 어머니가 날카롭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가 톰을 구했다고 해서 왜 아주버님이 술에 취해야 하죠? 존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는 너무 쉽게 그 일을 해치웠어요. 그냥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때렸다고 말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놈들이 목사를 데려갔고요. 난 술을 마시고 취해야겠어요. 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형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면 꼭 술을 마셔야 한다면 그냥 어디론가 가서 술을 마셨을 텐데. 내가 어떻게든 이 커다란 죄를 내 영혼에서 벗겨낼 수 있는 기회였어. 존이 슬프게 말했다. 그런데 난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어. 기회를 냉큼 잡지 않았다고. 그래서 기회가 사라져버렸어. 톰, 돈 있지? $2만 줘. 아버지는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가죽 자루를 꺼냈다. 술에 취하는데 $7나 필요하진 않아요. 꼭 샴페인을 마셔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존이 자기의 지폐를 내밀었다. 이걸 가져가고 $2를 줘. $2면 충분히 취할 수 있으니까. 낭비의 죄까지 저지르고 싶지는 않아. 나 뭐든 내 수중에 있는 걸 다 써버리거든. 항상 그래. 아버지는 더러운 지폐를 받고 존에게 $1짜리 동전 2개를 주었다. 자, 받아요. 꼭 그래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세상 일을 다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존은 동전을 받았다. 화 안 낼 거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 아이고 그래요. 형님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이러지 않고는 오늘 밤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다. 존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재수 씨도 화 안 내실 거죠? 어머니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화 안 났어요. 어서 가보세요. 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 풍경 속으로 쓸쓸히 걸어갔다. 그는 콘크리트로 지은 고속도로로 올라가 길을 가로질러 식품점으로 향했다. 방충망 문 앞에서 그는 모자를 벗어 땅바닥에 던지더니 자신을 짓밟듯이 발꿈치로 모자를 짓밟았다. 그리고 구겨지고 더러워진 검은 모자를 그 자리에 버려두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쇠그물 뒤에 위스키 병들이 놓여있는 선반으로 다가갔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은 큰아버지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론의 로즈는 화가 나서 감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버님도 참 안 됐어요. 저게 좀 도움이 될지.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감정에 저렇게 시달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루티는 흙먼지 속에서 옆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윈필드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고 그의 귀를 자신의 입 쪽으로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난 술을 먹고 취할 거야. 윈필드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다. 두 아이는 숨을 참으며 살금살금 그 자리를 떠났다. 웃음을 참느라고 얼굴이 자수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천막 뒤로 기어가서 펄쩍 뛰어 일어나더니 세대는 소리를 찔러대면서 뛰어갔다. 버드나무 숲으로 가서 일단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되자 두 아이는 정신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루티는 눈을 사팔뜨기처럼 만들고 온몸의 힘을 뺐다. 그리고 혀를 내민 채 비틀거리다가 발을 헛디뎌 힘없이 넘어졌다. 난 취했어. 그녀가 말했다. 날 봐. 내가 큰아버지야. 윈필드가 소리쳤다. 그는 팔을 퍼덕거리며 후후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어지러워질 때까지 빙글빙글 돌았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내가 큰아버지야. 난 지금 무지무지 취했어. 루티가 말했다. 엘과 톰이 버드나무 숲을 헤치며 조용히 걸어오다가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이제 날이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다. 톰이 걸음을 멈추고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쟤네들 루티랑 윈필드 아냐? 쟤들 도대체 왜 저래?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희들 미쳤니? 톰이 물었다. 아이들은 당황해서 장난을 그만두었다. 우린 그냥 놀고 있었어. 루티가 말했다. 무슨 장난이 그래? 미친 것 같잖아. 엘이 말했다. 루티가 건방지게 말했다.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도 많아. 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가 톰에게 말했다. 루티가 아주 건방지해졌어. 벌써 한참 전부터 혼을 내줘야겠어. 루티는 그의 등을 향해 얼굴을 찌푸리며 집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잡아 빼고 혀를 내밀었다. 자기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약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장난을 시작하려고 윈필드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이제는 흥이 나지 않았다. 두 아이 모두 흥이 깨져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 강으로 가서 머리를 집어넣자. 윈필드가 제안했다. 두 아이는 버드나무 숲을 내치며 강가로 내려갔다. 둘 다 엘에게 화가 나 있었다. 엘과 톰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재촉했다. 톰이 말했다. 케이시가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 자기가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 참 웃기는 사람이야. 항상 생각만 하고 있으니. 목사라서 그런 거지 뭐. 목사들은 원래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없잖아. 코니는 어디로 간 걸까? 똥 싸러 간 거겠지 뭐. 글쎄 아주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천막에 바싹 몸을 붙여가며 천막들 사이를 걸었다. 플로이드의 천막에서 누군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불러 세웠다. 두 사람은 천막 휘장으로 다가서서 주저앉았다. 플로이드가 휘장을 살짝 들쳤다. 여기를 떠날 겁니까? 톰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떠나는 게 나을까요? 플로이드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경찰놈이 하는 말 들었잖아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놈들이 불을 질러서 우리를 쫓아낼 겁니다. 그놈들이 얻어맞고도 안갚음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노름판에서 빈둥거리는 놈들이 오늘 밤에 불을 지르러 올 거예요. 그럼 떠나는 게 낫겠네요. 톰이 말했다.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뭐 북쪽으로 가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엘이 말했다. 저기 이 근처에 구경 천막촌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디 있어요? 거기 아마 꽉 찼을걸? 어쨌든 어디 있어요? 99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12마일이나 14마일쯤 가다가 위드 패치를 향해 동쪽으로 꺾으면 바로 거기야. 하지만 거긴 꽉 찼을 거야. 누가 그러던데 거기가 아주 좋대요. 엘이 말했다. 그럼 좋지.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지도 않고 인간답게 대해주니까. 경찰도 없고 하지만 거긴 꽉 찼어. 톰이 말했다. 아까 그 경찰이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말썽을 좀 부리라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플로이드가 말했다. 여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북쪽에 있을 때 경찰관 한 명을 사귀었어요. 좋은 친구였죠. 그 친구 말로는 보안관 보들이 사람을 잡아 넣어야 한대요. 사람을 하나 잡아 넣으면 보안관이 매일 75센트를 받는데 그중에 25센트만 죄수들 밥값으로 쓴다고 하더군요. 죄수가 없으면 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친구 말로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잡아오지 않았더니 보안관이 사람을 잡아오지 않을 거면 배지를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오늘 같은 그놈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잡아가려고 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잘 가요, 플로이드. 톰이 말했다. 잘 가요. 아마 또 만날 날이 있겠죠.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엘이 말했다. 두 사람은 짙은 회색 어둠이 잠긴 천막들을 지나 자기네 천막으로 걸어갔다. 감자를 넣은 프라이팬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불길 위로 기름이 튀었다. 어머니는 두껍게 잘린 조각들을 숟가락으로 뒤적였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근처에 앉아 있었고 샤론이 로즈는 방수포 아래에 앉아 있었다. 톰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길 떠나야 돼요. 톰이 말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데? 플로이드 말이 사람들이 오늘 밤에 여길 불태울 거래요. 도대체 왜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물었다. 그저 경찰관을 때려줬을 뿐이죠. 톰이 말했다. 우리가 한 짓이 아니잖아. 그 경찰관이 한 말을 생각해보면 놈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샤론이 로즈가 다그치듯 물었다. 코니 못 봤어? 봤어. 저기서 강을 따라 걸어가던데 남쪽으로 갔어. 엘이 말했다. 코니가 떠난 거야? 나야 모르지. 어머니가 샤론이 로즈에게 말했다. 로즈시안,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코니가 너들은 뭐라고 하든? 샤론이 로즈가 뚱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향에 남아서 트랙터를 공부하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했어요. 다들 말이 없었다. 샤론이 로즈는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프라이팬에서 감자가 지글거렸다. 샤론이 로즈는 코를 훌쩍거리며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코니는 쓸모없는 놈이었지. 벌써 옛날에 알아봤다. 배짱도 없는 놈이 제 분수도 모르고 눈만 높아가지고. 샤론이 로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매트리스에 엎드려 팔에 얼굴을 묻었다. 엘이 말했다. 매형을 잡으러 가봤자 소용없겠죠?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 쓸모없는 놈이니까 우리 집엔 필요 없어. 어머니가 샤론이 로즈가 누워있는 천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쉬,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놈은 쓸모없는 놈이야. 아버지가 고집을 피웠다. 항상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느니
저렇게 할 거라느니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놈이 여기 있을 때는 나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그놈이 도망을 쳤으니 쉿.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놈이 도망친 건 맞잖아.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감자를 뒤집었다. 기름이 지글거리면서 튀었다. 어머니가 불 속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자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천막을 밝게 비쳤다. 어머니가 말했다. 로제샨이 낳을 아이의 절반은 코니한테서 왔어요. 제 아비가 쓸모없는 놈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자라는 건 좋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낫지 뭐.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안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코니는 죽은 걸로 해요. 그놈이 죽었다면 당신도 그놈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톰이 끼어들었다. 아니 무슨 소리들이에요? 코니가 아주 도망친 건지 아직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먹고 떠나야 한다고요. 떠나? 여기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모닥불빛 사이로 톰을 바라보았다. 그가 조심스레 설명했다. 사람들이 오늘 밤에 이 천막촌을 불태울 거예요. 어머니, 우리 물건이 타는데 제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겠어요? 아버지나 큰아버지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겠어요? 우린 싸움을 벌일 테고 전 다시 붙잡힐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벌써 붙잡힐 뻔했어요. 목사님이 나서 주셨으니 망정이지. 어머니는 뜨거운 기름 속에서 감자를 튀기며 뒤집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도 결심이 선 모양이었다. 서둘러. 어머니가 소리쳤다. 빨리 먹자. 서둘러야 돼. 어머니는 양치를 접시를 끄집어냈다. 아버지가 말했다. 형님은 어떻게 하고? 큰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요? 톰이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술 마시러 갔다. 세상에 하필 이럴 때 어디로 갔는데요? 그거야 모르지. 아버지가 말했다. 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들 식사하고 짐을 챙기세요. 제가 가서 큰아버지를 찾아볼게요. 아마 길 건너편 식품점에 갔을 거예요. 톰이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요리를 위해 피워놓은 작은 모닥불들이 천막과 판잣집들 앞에서 타오르고 그 불빛에 사람들의 초라한 얼굴과 아이들의 웅크른 모습이 드러났다. 몇몇 천막에서는 휘발유 램프의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커다란 그림자가 천막 전에 비쳤다. 톰은 흙먼지가 있는 길로 올라가 콘크리트로 만든 고속도로를 건너 식품점을 향했다. 그리고 방충망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눈에는 물기가 어리고 턱수염은 제멋대로 헝클어진 반백의 주인이 카운터에 자그마한 몸을 기댄 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가느다란 팔은 맨살을 들이워낸 채였고 주인의 뒤에는 통조림이 산처럼 피라미드처럼 벽처럼 쌓여 있었다. 톰이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이 눈을 들었다. 그리고 마치 엽총으로 목표물을 그냥 겨냥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안녕하시오. 뭐가 떨어지셨나? 저희 큰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도망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톰이 말했다. 주인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코가 간지러운지 코끝을 잡고 흔들어댔다. 어째 사람들이 항상 일행을 잃어버리는 것 같네? 하루에도 12번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사람을 못 봤느냐고 묻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보거든 우리가 북쪽으로 갔다고 전해주실래요? 이러니 원 항상 그래. 톰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럼 혹시 콘이라는 젊은이를 보시거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어쩐지 고요태같이 생긴 녀석인데 그런 놈을 보시거든 꺼져버리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남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제가 찾는 건 그 놈이 아니에요. 한 60살쯤 된 분이 반백의 머리에 검은 바지를 입고 들어와 위스키를 사가지 않았나요? 주인의 눈빛이 밝아졌다. 아, 그랬지. 내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 문 앞에 서서 모자를 바닥에 던지더니 발로 밟더라고. 자, 여기 이 모자를 가져가게. 그는 카운터 밑에서 잔뜩 구겨진 먼지투성이 모자를 꺼냈다. 톰은 그 모자를 받았다. 바로 그분이에요. 위스키 2파인트를 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병마개를 열고 병을 기울이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 나한테 허가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봐요. 여기서 마시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시오. 그랬더니 그냥 밖으로 나갔어. 그 양반 그 병을 금방 다 비워버렸지. 그러고서 병을 던져버리더니 문에 기대고 섰는데 눈이 좀 흐릿했어.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는 가버렸어.
내 평생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가버려요. 어느 쪽으로요? 큰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자네한테 말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먼. 그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양반이 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거든. 그 양반 북쪽으로 갔어.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면서 불빛을 비추니까 그 양반이 뚝으로 내려갔지. 다리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더라고. 남은 위스키 한 병은 벌써 마개가 열려 있었지. 멀리 못 갔을 거야. 그런 꼴로는. 고맙습니다. 큰아버지를 꼭 찾아야 하거든요. 자네 큰아버지 모자 가져갈 건가? 그럼요. 큰아버지한테 모자가 필요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네 큰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술을 마시는 게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던데. 아, 조금 우울해서 그러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혹시 그 시건방진 코니 녀석을 보거든 우리가 남쪽으로 갔다고 전해주세요. 나들은 사람을 찾아달라는 사람도 많고 전해달라는 말도 많아서 난 다 기억 못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큰아버지의 먼지투성이 검은 모자를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도로를 건너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땅에 후보빌이 있었다. 작은 불빛들이 깜빡거리고 천막 안에서 램프빛이 새어나왔다. 천막촌 어딘가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천천히 순수도 없이 코드를 연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톰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다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다시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몇 걸음 멈춰서서 다시 귀를 기울였다. 4분의 1마일쯤 갔을 때 그가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다. 둑 밑에서 누군가가 탁한 목소리로 곡조도 잘 맞지 않는 노래를 단조롭게 부르고 있었다. 톰은 그 소리를 좀 더 잘 들으려고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 단조로운 목소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런 것이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니 예수님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예수님께 바치니 예수님이 곧 나의 집이로다. 노래소리가 점점 잦아들면서 웅얼거리는 소리로 변하더니 이내 딱 그쳐버렸다. 톰은 노래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서둘러 뚝을 내려갔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느릿느릿 곡조도 잘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매기가 죽던 날 나를 옆으로 불러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빨간색 플라넬 속옷을 주었지. 무릎이 불룩한. 톰은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다. 검은 형체가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바닥에 앉았다. 존이 술병을 기울이자 병에서 술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톰이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요. 저도 마셔야죠. 존이 고개를 돌렸다. 너 누구야? 저를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큰아버지가 4번이나 마시는 동안 저는 한 번밖에 못 마셨어요. 아니야, 톰. 날 속일 생각은 마라. 여긴 나 혼자야. 넌 여기 없었어. 뭐 지금은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저한테 한 모금 주세요. 존이 다시 술병을 들어 올리자 위스키가 다시 콸콸 쏟아졌다. 큰아버지가 병을 흔들어 보였다. 병은 비어있었다. 이제 없어. 정말 죽고 싶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조금씩 죽어가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 너무 피곤해. 지쳤어. 어쩌면 이제는 날 깨우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왕관을 쓸 거다. 황금 왕관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큰아버지. 우린 떠날 거예요. 저랑 같이 가요. 가서 짐 위에서 곧장 잘 수 있어요. 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들이나 떠나. 난 안 간다. 여기 남을 거야. 내가 돌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한테도 도움이 못 돼. 그저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죄를 더러운 속옷처럼 끌고 다닐 뿐이지. 난 안 간다. 같이 가요. 큰아버지가 안 가면 우리도 못 가요. 그냥 떠나버려. 난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저 내 죄를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 뿐이지.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기 마찬가지예요. 존은 톰에게 머리를 바짝 갖다 대고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한쪽 눈을 찡긋했다. 별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무도 내 죄를 몰라.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톰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큰 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뜨겁고 건조했다. 존이 스트로 몸짓으로 그의 손을 치워버렸다. 톰이 예원하듯 말했다. 어서 가요. 빨리 가요. 큰아버지. 안 가. 너무 지쳤어. 여기서 그냥 쉴 거다. 바로 여기서.
톰은 큰아버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그가 존의 턱 끝에 주먹을 갖다 댔다. 그리고 거리를 가늠하느라 작은 원호를 그리며 2번 연습을 한 후 어깨를 휘두르며 섬세하고 완벽하게 큰아버지의 턱을 쳤다. 존의 턱이 휙 위로 젖혀지면서 그가 뒤로 쓰러졌다. 큰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앉으려고 했지만 톰이 그의 몸 위에 앉아버렸다. 존이 한쪽 팔꿈치를 들어 올렸을 때 톰은 다시 그를 때렸다. 존은 이제 땅바닥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톰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 늘어진 큰아버지의 몸을 들어 어깨에 메었다. 큰아버지의 무게 때문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가 훅훅 숨을 내쉬며 둑을 올라가 고속도로로 향하는 동안 축 늘어진 큰아버지의 손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자 축 늘어진 사람을 짊어진 톰의 모습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드러났다. 그 자동차는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부르릉 소리를 내며 그냥 가버렸다. 톰은 숨을 헐떡이며 후보빌로 돌아와 트럭으로 갔다. 존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약하게 몸부림을 쳤다. 톰은 그를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가 큰아버지를 데리러 간 사이에 천막은 이미 걷혀 있었다. 엘이 짐 꾸러미들을 트럭 위로 전달해 주고 있었다. 짐 위에 묶을 방수포도 준비되어 있었다. 엘이 말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톰이 사과하듯 말했다. 큰아버지가 안 오려고 해서 내가 한 대 쳤어. 큰아버지가 참 안 됐어. 큰아버지한테 상처를 입힌 건 아니지? 어머니가 물었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정신이 돌아오나 봐요. 존은 왠지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속에서 토기가 계속 올라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 먹으라고 감자 한 접시 남겨뒀다, 톰. 톰은 쿡쿡 웃었다.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다 됐다, 엘. 방수포를 덮어.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 존은 잠들어 있었다. 톰과 엘이 그를 짐 위로 밀어 올리는 동안 윈필드가 트럭 뒤에서 토하는 소리를 흉내냈다. 루티는 웃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다 됐다. 아버지가 말했다. 톰이 물었다. 로즈샤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 어서 와라 로즈샤. 이제 떠나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로즈샤는 가슴에 턱을 파묻고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빨리 와. 난 안 가. 그녀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가야 돼. 코니가 있어야 돼. 코니가 돌아올 때까지 난 여기 있을 거야. 자동차 세대가 천막촌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올라갔다. 천막과 사람들을 실은 낡은 자동차들이었다. 그들은 절거덕거리며 고속도로로 올라가 점점 멀어져 갔다.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을 비췄다. 톰이 말했다. 코니가 우리를 찾아낼 거야. 내가 저쪽 가게에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놓았어. 코니가 우리를 찾아낼 거야. 어머니가 다가와서 톰의 옆에 섰다. 빨리 일어나 로즈샤 어서.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기다릴래요. 우린 기다릴 수 없어. 어머니가 몸을 숙여 딸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코니가 우리를 찾아낼 거야. 톰이 말했다. 걱정 마. 코니가 우리를 찾아낼 거야. 톰과 어머니는 로즈산을 가운데 두고 걸었다. 어쩌면 공부할 책을 사러 간 건지도 몰라요. 우리를 놀래주려고 그런 건지도 몰라요. 샤론이 로즈가 말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어머니가 말했다. 톰과 어머니는 로즈산을 트럭으로 데려와 짐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축해 주었다. 로즈샤는 방수포 밑으로 기어들어가 어두운 동굴 같은 그림자 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잡초를 엮어 만든 오두막집에서 수염을 기른 남자가 쭈뼛거리며 트럭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뒷짐을 진 채 주위를 서성거렸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혹시 쓸만한 물건 중에 버리고 가는 건 없소?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소. 톰이 물었다. 안 떠나세요? 수염을 기른 남자는 오랫동안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가 한참 만에 말했다. 안 떠나. 하지만 여기다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쫓아낼 거라고 하던데요? 남자의 불안한 시선이 땅으로 떨어졌다. 나도 알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안 떠난다고요? 남자가 당혹스러운 시선으로 잠시 톰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꺼져가는 모닥불이 남자의 눈에 빨갛게 비쳤다. 나도 몰라. 짐을 꾸리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거든. 놈들이 여기다 불을 지르면 나만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알아. 뭐 쓸만한 물건 중에 버리고 가는 것 없어? 짐을 깨끗이 다 쌌소. 아버지가 말했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넉나간 사람처럼 정처 없는 발걸음으로 그냥 가버렸다. 저 사람 왜 저래?
아버지가 물었다. 경찰이 무서워서 그렇대요. 누가 그러는데 경찰 공포증이래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다고 톰이 말했다. 자동차 몇 대가 또다시 천막촌을 빠져나가 도로로 들어서더니 멀어져 갔다. 아버지, 우리도 가요. 잠깐만요, 아버지. 아버지랑 저랑 엘이 앞에 타죠. 어머니는 짐 위에 타셔도 되니까. 아니야, 어머니가 중간에 타세요. 엘. 톰은 좌석 밑으로 손을 넣어 커다란 스패너를 꺼냈다. 엘, 너가 뒤로 올라가라. 이걸 갖고 가. 혹시 모르니까. 누가 올라오려가면 한 대 먹여줘. 엘은 스패너를 받아들고 털어 뒤로 올라가 책상 다리로 자세를 잡았다. 스패너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톰은 좌석 밑에서 쇠로 만든 잭 운전대를 꺼내 브레이크 밑의 바닥에 놓았다. 됐어요. 가운데로 타세요, 어머니. 그가 말했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손을 뻗으면 이 잭 운전대에 닿을 거예요. 정말이지 아버지가 이걸 쓰실 일은 없다면 좋을 텐데. 그가 시동 발판에 발을 올리자 속도 조절 바퀴가 절거덕거리며 돌아가고 엔진의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더니 다시 시동이 걸렸다. 톰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기어를 낮게 놓은 채 천막촌을 빠져나갔다. 희미한 불빛이 불안하게 길을 비췄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올라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톰이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쳐버릴 때가 있죠.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잖니? 알아요,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보안관 보들은 보안관 보치고 안 뚱뚱한 놈 보셨어요? 그놈들 그 뚱뚱한 엉덩이를 흔들면서 총을 휘둘러 대잖아요. 어머니, 놈들이 법을 지켜가며 일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법이 아니에요. 놈들은 우리 정신을 부셔버리려 한다고요. 우리가 매맞은 강아지처럼 굽실거리면서 슬슬 끼게 만들려고. 놈들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요. 젠장, 어머니, 사람이 경찰을 혼내주지 않고서는 품위를 지킬 수 없을 때도 있다고요. 놈들이 우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잖아요. 넌 나랑 약속했어, 톰. 그 무법자 플로이드도 바로 그런 짓을 했지. 난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그 애를 해쳤어.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고요. 제가 매맞은 강아지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서 슬슬 끼면 좋겠어요? 난 기도하고 있다. 너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면 안 돼, 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 너까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 노력할게요, 어머니. 하지만 그 돼지 같은 놈들이 저를 건드리면 참기가 힘들어요. 놈들이 법을 지킨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천막촌을 태우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요. 차는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자동차 꽁무니의 빨간 불빛들이 앞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돌아가는 길인가 봐요. 톰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의 속도를 점점 늦춰 차를 세웠다. 그런데 차가 서자마자 사람들이 트럭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곡괭이와 엽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에 차 모형 안전모를 쓴 사람도 있었고 제장 군인의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다. 한 사람이 창에 몸을 기대자 뜨끈한 위스키 냄새가 먼저 풍겨왔다. 당신들 어디 가는 거야? 그가 톰의 얼굴 가까이로 붉은 얼굴을 부스럭 들이밀었다. 톰의 안색이 굳었다. 그는 손을 슬금슬금 바닥으로 뻗어 잭 운전대를 찾았다. 어머니가 그의 팔을 꽉 붙들었다. 톰이 말했다. 그게 그의 목소리가 비굴하고 애처로운 소리로 바뀌었다. 여기 길을 잘 몰랐어요. 톨레어라는 곳에 일자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젠장, 길을 잘못 들었어. 이 마을에 망할 놈의 오키들은 필요 없어. 톰의 어깨와 팔이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고 몸이 부르르 떨렸다. 어머니는 그의 팔에 매달렸다. 무장한 사람들이 트럭 앞쪽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군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짧은 웃옷에 장교들이 매는 허리띠를 메고 있었다. 톰이 처량하게 말했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선생님? 뒤로 돌아서 북쪽으로 가. 그리고 목화 딸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다시 오지 마. 톰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럴게요. 그는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후진시켜서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온기를 되짚어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의 팔을 놓고 가볍게 토닥거렸다. 톰은 흐느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런 놈들한테는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 톰은 창밖으로 코를 풀고 소매로 눈을 훔쳤다. 개자식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톰은 비포장 곁길로 방향을 끄고 100야드를 달린 다음 헤드라이트와 시동을 껐다. 그리고 잭 운전대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어디 가는 거냐? 어머니가 물었다. 그냥 좀 살펴보려고요. 우린 북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자동차 꽁무니의 빨간 불빛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톰은 그 불빛들이 비포장 도로의 입구를 지나 계속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오더니 후보빌 방향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불길이 점점 커지며 번져 나가고 멀리서 탁탁 불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톰은 다시 트럭에 탔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불도 켜지 않은 채 비포장 도로를 달렸다. 고속도로에서 그는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어머니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니, 톰? 남쪽으로요. 그 새끼들한테 그렇게 밀려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말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갈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걸 알고 싶구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천막촌을 찾아볼 거예요. 거긴 보안관보들이 못 들어온대요. 어머니, 전 그놈들을 피해야 돼요. 제가 그놈들을 죽여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 진정해라, 톰. 진정해, 톰이. 아까도 잘했잖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를 달랬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한테 품위 같은 건 남지도 않겠죠? 진정해. 인내심을 가져, 톰. 저놈들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거야, 톰. 살아남을 사람은 바로 우리야. 놈들은 우리를 썰어버리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거야, 계속. 우린 항상 얻어맞기만 하잖아요. 어머니가 쿡쿡 웃었다. 그렇지.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강해진 건지도 몰라. 부자들은 조금 있으면 죽어버리고 그 자식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게다가 그놈들도 그냥 죽어버리지. 하지만 말이다, 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새로 나타나. 절대 불안해하지 마라, 톰. 다른 시대가 오고 있어.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는 나도 몰라. 자동차가 마을로 들어서다 톰은 중심가를 피하기 위해 곁길로 들어섰다. 그는 거리의 불빛에 의지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시간을 초월한 조각상의 눈 같았다. 톰은 오른손을 뻗어 어머니의 어깨를 만져보았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손을 내렸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처음 봐요. 말을 많이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는 곁길을 따라 차를 몰아서 마을을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원래 도로로 돌아갔다. 교차로에 99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쨌든 놈들이 우리를 북쪽으로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린 계속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예요. 설사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서 앞쪽의 널찍한 고속도로를 더듬었다. 이렇게 20장이 모두 끝났습니다.